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MS 오토텍입니다. 이미 한 수요일날 제가 요걸 다 만들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 만들어 놓은 거 폐기시키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MS 오토텍 지금 현재의 주가로도 충분히 지금 진입할 수 있는지,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영위를 하고 있는지, 향후 미래 성장성은 있는지 우리는 모멘텀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멘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MS 오토텍, 이게 핫스태핑 기술의 선도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조 스템 부분야별 선도기업이다. 차량 자체를 구성하는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차량 지금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핫스태핑 기술이라고 해서 차량 이 무게를 경량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탄탄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전기차용 부품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한 전체 내연기관 대비해서 18% 정도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그죠?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지금 2025년까지 30%대를 진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향후 10년 내에 내연기관차에 한 50%를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전기차가 물론 삐걱거리는 상황이 발생도 할 수 있어요. 계속 전기차들이 불이 나고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테슬라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꾸는 게 주춤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질 수는 있지만, 미래 전기차 시장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시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 진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찾아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2018년, 19년도는 시장 자체가, 차량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1년도, 2020년도부터 해서 전기차로 소비자들이 많이 지금 전향을 하면서 지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쇼티지 현상이 생기면서 21년도까지도 지금 어려운 시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향후 22년도, 23년도, 25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장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얼마만큼 주행거리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차량 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이 핫스태핑 기술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테슬라와 바이톤 등의 해외 거래처도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기존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주 거래처입니다. 대표이사님이 현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 매출 구조가 이 현대차, 기아차 지금 요 관련 경쟁사들이 무려 40여 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기술력만큼은 지금 안정성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게, 특허권을 한 100여 가지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특허권이 102개 정도 돼요. 그러면 요 관련 기술에서는 진입장벽이 있지만, 이 경쟁업체들이 또 다른 이 경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주 상태가, 이 현대 기아차에 차량이 만약에 새로운 차량이 나온다? 라고 할게요. 입찰제도입니다. 입찰제도. 입찰제도라고 하면 인맥으로 지금 이거를 수주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살아남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진출이 필수고요. 그리고 이 해외 지금 거래처들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회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해외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3분기 기준 주요 고객은 현대기아차와 미국 테슬라, 중국의 바이톤 등이 있다라고.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으로 2030년 3분기 기준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3.8% 높은 25.1%를 가장 높으며 중국은 3.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 세계 지금 전기차 시장 18%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지금 전기차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18% 내안에서 60%는요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전기차에 굉장히 지원이 지금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 시장에 지금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뭐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라도 중국 시장을 얼마만큼 확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는 매출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이 있어요. IR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IR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향후 앞으로 중국 시장 어떻게 지금 확장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마지막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GM 군산 공장을 인수하여 가지고 사업 확장을 진행 중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GM이 군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충격이 큽니다. 인프라가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회사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군산시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산시에서 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추세 분석 살짝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회사 자회사 명신산업 상장 이슈로 상승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파동이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1차 파동에서 끝났어요. 바로 지금 상승분 거의 뭐 한 60% 정도 토해냈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한 50% 정도는 뭐 45% 마이너스 되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1차 파동으로 끝난 것도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 회사가 왜 1차 파동에서 끝났느냐. 이게 펀더멘털이 파동이 계속 이어질 펀더멘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요 지금 7,000원 선에서 부근에서 지금 매집이 살짝 이루어지다가 목요일날 지금 기준봉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원, 9,000원에 지금 딱 앉아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 상승분 일정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왜? 지금 현재 힘은 지금 모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수급 초입입니다. 그죠? 지금 수급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초입 자리고요. 이 이후에 수급이 꾸준히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한 며칠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이 들어오면요, 시작 지점, 요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딱 보시면요, 상승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러면 최정점에서 이때 이제 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이 살짝, 1수급이 살짝 빠지죠. 여기는 이제 중복 수급이기 때문에 아직 짙지만 빠지고 있는 상태가 보이시죠, 그죠? 이때 이제 빠지면서 주가 하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시점도요, 한 4, 5일, 한 일주일, 최고 일주일 이내에까지만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수급 동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 재무상태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재무구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까요, 멘털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요, 긴 파동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 공매도 위험에도 조금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상승분이 나오면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애매합니다. 이 펀더멘털이. 신용잔고율은 현재 4.47%고요. 자사주는 지금 64,519주를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상한 전환 사채가 지금 400만 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230억. 제가 이거 보고 지금 우리 방에 지금 수요일 날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이거 지금 진입해라.
일정 부분 파동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파동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라라고 했는데, 그날 목요일 날 21% 상승을 하면서 그날 대부분이 지금 다 매도를 하고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회사 직원들 평균 견속 연수는요 11년입니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보이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심원 외 2인이 3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뭘 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재무 상태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늘어왔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부채하고 자본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에 대해서 살짝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고요. 이때까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재무상태표를 보실 때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이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걸 제가 읽어드린다고 해서 제 방송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 재무상태표가 어떤 건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그죠? 자, 대차대조표. 그럼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그죠? 차변에는요, 자산이 있습니다. 대변에는요, 자본이 있고요, 부채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통닭집을 하나를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뭐 통닭집 하나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자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1억이 필요하니까 부채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총 자산이 1억이 되는 거겠죠. 자, 요게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자본의 부채 대비입니다. 그러면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몇 프로 되는 거죠? 5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자본 대비해서 부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0%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3천밖에 없어. 그러면 부채를 얼마를 끌고 와야 돼요? 7천만 원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70%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 125%가 되는 거죠. 자본 대비해서는. 이러면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이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익으로 이 부채를 갚을 상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데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익이 만약에 일부분이 낮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익이 뭐 한 3천만 원 정도 낮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총 자산 1억인데 이익이 3천만 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3천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투자를 만약에 갚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본으로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이 6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펀더멘털은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해서 떨어지고 자산 대비해서도 부채 대비가 지금 떨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업권을 더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부채를 또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율들이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펀더멘탈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이해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요. 거의 뭐 부채로 지금 운용이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천만 원 끌고 와서 7천만 원 빚내 가지고 통닭집 운영하는 게 내가 좀 안정적이겠어요? 아니면 5천만 원에 5천만 원 5대5 비율로 운용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회사 부채가 지금 총 자산 대비해서 78%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은 2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자본 대비해서 부채는요, 무려 4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위험률이 좀 높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순부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순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부채가 지금 3,500억에서 지금 4,800억. 순부채가 좋았던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자 발생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자금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요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려 이자 발생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한 5천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니까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산 구조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들 지금 지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 회사것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지금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안에 재고자산이 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이 재고자산이 눈으로 지금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허수로 기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게 이제 재고자산을 만약에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재고자산으로 비중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이쪽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지느냐? 유동 비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유동 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을 활용해가지고 허수로 집어넣어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재고 비중은 지금 자산 비중에 대비해서 지금 적정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재고 자산이 좀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금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금형이라는 게 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금형이라는 건 틀이잖아요. 틀.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제 제품을 한 개 찍어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이게 전자담배입니다. 그죠? 그럼 이 틀을 금형을 떠야 돼요. 그러면 금형이 기본적으로 틀이 있어야지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량 자체 이 전체 이 전장 이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금형이 필요한 겁니다. 금형은 재고자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재고자산이 이 차종이 단종이 된다라고 하면 이 틀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이게 사라지는 돈이 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 부분들이 재고자산에 편입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위험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부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본과 부채를 살펴볼 텐데, 부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이제 180억 정도가 되는데,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 회사가, 지금 부채가 지금 전체 부채가, 7,800억이에요. 7,880억. 7,880억 중에 180억이 지금 퇴직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 지금 직원 수가 몇 명 정도가 되냐 그러면요, 200명이 넘습니다. 228명. 그러면 이 228명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이게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 그러면요, 퇴직급여라는 거는 DC형하고 DB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확정급여고요. 이게 확정기여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기업에서는 어디가 좋으냐 그러면요, DC형이 훨씬 좋습니다. DB형이 왜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으냐? 이게 전부 다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게 부채로 잡히면요, 그럼 부채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유동 비율이 떨어지겠죠. 자, 이게 우리가 기업에서 단기 대출이라든지 특히 장기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요, 부채 비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재무상태표를 볼 때 부채가 그래도 뭐 자본 대비해서 100% 내 안에 들어가야지 회사에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채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대출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대출로 계속 기업이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아무래도 장기 대출이 이자율이 낮겠죠. 그죠? 그래야지 유동성 위험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가 있는데 계속 단기 대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단기 유동성 지금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지금 실제로 지금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향후 앞으로 퇴사를 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전부 다 부채로 잡히는 거고요. DC형은 그럼 뭐냐 그러면, DC형은 거의 월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익을 봐요?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겠죠. 그래서 이 이자 위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독자분들께 코멘트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DC형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우리 회사가 DC형이다. 그러면 DC형은요, 본인이 운용을 하시는 겁니다. 회사가 이 두 개를 다 도입을 DC, DB 두 개 다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DC형이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본인이 운용을 하시는 겁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자 안 생깁니다. 물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요런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내가 제대로 퇴직금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혹시라도 아예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본인이 받은 게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좀 적은 기분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뭐 3년 내안에는요,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형사소송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해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포괄손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 7천억 하던 게 2020년도에 1조 2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거의 뭐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정점은 2019년도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조금 완만하게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좀 상당히 많이 지금 급감을 했어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 지금 이게 20년도에는 저는 크게 지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21년도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21년도부터 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시기는 조금 더 있다가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46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 1380억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단기 손익이 마이너스 1460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정가치 측정 자산들이 평가 손익을 발생을 시키면서 총 포괄 손익은 마이너스 1710억 정도의 지금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이너스 1400억 순손실이 났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다. 파생상품이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다라고 지금 다트에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이제 어떤 종목 읽어드릴 때, 제가 EDGC 읽어드릴 때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부채로 잡혀 있다가 이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자본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게 제가 처음에 지금 재무상태표 기본적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본으로 편입을 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회계상에 지금 손실인 거지,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668억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느냐? 지금 현재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230억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가가 상승을 했더라도 이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명신산업이 있습니다. 이 명신산업이 290억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상장 전에 18년도에,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이게 지금 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명신산업도 지금 그 전환사채 물량들이 기어 나올 때가 된 것도 같네요. 저는 명신산업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대규모 투자활동으로 괜찮합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은 안 좋아도 현금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계속 부채를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뭐 모양이 괜찮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덕분에 그래도 투자할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IR팀에 꼭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문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부분은 해소를 하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뜯어본 게 여기에 지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여기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매출 채권이랑 그리고 재고 자산이랑 이런 것들은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옛날에 그 일부 기업에서 이미 상폐된 기업인데 뭐 무슨 회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가장 이제 이 재무 상태표를 이 허수로 지금 기입을 많이 해놨던 게 매출 채권이었습니다.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꾸민 거죠. 근데 전부 다 돈이 유입이 안 되니까 뭘로 전부 다 잡아놔요? 매출 채권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 채권으로 나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 어디로 틀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수로 기재를 했던 기업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상폐가 됐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IR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느 은행으로 지금 처분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투자지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 참 애매해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재무상태표를 보고는 솔직히 손대고 싶지 않은데, 이게 투자지표는 좋은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주당으로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S 매출, 물론 지금 1조 원대 매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멘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0.25배 0.25배입니다. 현재의 주가로 따지더라도, 현재 주가 9,000원으로 따지더라도 0.25배입니다. 0.25배. 충분히 지금 투자할 가치 있는 거죠. 매출이 너무 좋으니까. 시총 3천억대인데 매출은 1조 원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은 지금 마이너스니까 물론 퍽값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19년도 좋았을 때 기준으로 만약에 만약에 지금 단기 순이익이 일시적인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퍽값을 상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만약에 19년도로 한 70%만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13배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퍽값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PCR, 이 현금 흐름은 지금 모양새를 지금 갖췄잖아요. 그죠? 현금 흐름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제가 IR팀에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이 주말이라 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전화를 하고 싶은데 주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BR 값, 물론 지금 현재의 주가로도 1배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장부 가치로 따지더라도 지금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HTS 나오는 6배는 전년도 기말 평균 기준으로, 주가로 기준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6배고요. 지금 현재 주가 9,000원으로 따졌을 때는 1배밖에 되질 않습니다. 충분히 진입할 가치가 있죠. 여기에 현금 흐름 물론 좋으니까 4배밖에 되질 않고요. 이 펀더멘터들이 퍽값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이것만 놓고 보면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된다. 에비에타도요 8배밖에 되질 않아요. 투자했을 때 8년이면 내가 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는데, 제가 목표 주가는 오늘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IR팀에 전화하지 않고서는 제가 목표 주가를 산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투자 지표는 뭐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지금 투자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부분 가동률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2018년도까지 2019년도까지는 103% 가동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9년도에 요게 이제 대규모 투자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83%, 그러면 매출은 더 끌어올 수 있는 공백이 한 20% 정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향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외 비중 지금 그 이전 대비해서는
이전 대비해서는 지금 해외 지금 저 매출 비중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요런 부분들도 지금 저는 뭐 괜찮게 보입니다, 사실. 요런 부분들은 괜찮게 보이는데 부채가 많은 게 너무 걸리고요. 제가 IR팀 연락해야 되나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꼭 장투하시는 분들, 이 회사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IR팀에 전화하는 거는요,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거는 서스럼 없이 하십시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 주린이들은요, 장투만이 살 길입니다. 단타 쳐가지고는요, 돈 벌기 힘들어요. 뭐, 일정 부분, 며칠 정도는 내가 조금씩 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럼 노가다를 왜 해요? 그런 노가다 해가지고 부자 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면 장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계속, 문의하는 거를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궁금한 부분들은요, 필히 해소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내가 성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 저는 주식 재무상태표를 읽는 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안내 멘트 남겨드리는 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카카오 단톡방에 초대를 받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초대를 해 드립니다. 물론 우리 방에서는 실명 사용을 하니까요, 이게 광고 글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